저는 바닷가 작은 도시에서 젓갈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평생 새우젓, 굴젓 담가온 저는 손톱 밑에 소금기가 배어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3남매를 키우면서 무뚝뚝한 남편이랑 평생 티격태격하며 여기까지 왔죠. 버겁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요한 시골에서 태어나 바람처럼 흘러가는 그런 삶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뭘 겪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입으로만 알았지 진짜로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노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죠. 지금부터 그 일에 관해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 옆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작은 선착장에서 생선 경매 일을 하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경매장 따라가고 학교 끝나면 생선 다듬는 거 돕고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배고픈 적도 없었어요. 바다가 저희 집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밥상에 생선 반찬 없는 날이 없었고 김장 때면 젓갈을 직접 담갔죠. 어머니 옆에서 새우 까고 굴 씻고 소금 뿌리고 그때 배운 게 지금까지 제 밥줄이 됐네요. 20살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젓갈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면 굶어 죽진 않는다. 그 말이 맞았어요. 결혼 전까진 부모님 곁에서 일하다 30쯤에 그간 모은 돈으로 조그만 가게를 얻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안 팔리긴 했어요. 하루에 손님 1명 올까 말까 했죠. 남편은 걱정된다고 접으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장사냐고 핀잔을 줬어요. 근데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젓갈 담그고 낮에 가게 보고 밤에 애들 밥 차리고 그렇게 이악 물고 몇 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단골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여기 새우젓이 제일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요. 혼자 시작한 공방이 지금은 직원 3명 두고 마트 납품도예요. 온라인 주문도 들어오고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언제나 이 일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돈보다도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그 뿌듯함이요. 애 셋 키우면서 가게 일까지 하려니 죽을 맛이긴 했어요. 잠을 4시간도 못 잘 때가 많았거든요. 큰애 학교 보내고 둘째 유치원 보내고 막내 업고 가게 가서 젓갈 담그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근데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애들 크는 거 보는 게 낙이었으니까요. 밥 먹일 때 맛있어 하면 고개 끄덕이는 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아직도 거울 보면 낯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은 저희 집 옆에서 수산물 유통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26대 소개로 만났죠. 부모님 지인 소개였는데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나갔어요. 그도 그럴 게 첫 만남이 선착장 근처 횟집이었거든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 횟집. 처음에 그이가 들어오는데 키가 크고 얼굴은 좀 제 취향이 아니긴 했어요. 근데 인상이 순해 보였어요. 눈빛이 착했달까? 뭐 좋은 점도 분명 있었죠. 만나는 1시간 동안 그이가 한 말이 10마디도 안 됐어요. 저만 계속 떠들었죠. 좋아서가 아니라 어색해서요. 근데 헤어질 때 그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손이 참 고우시네요. 뜬금없이요. 제 이야기는 안 듣고 제 손을 보고 있던 거예요.
사실 그날 제가 일하다 간 거라 손이 좀 거칠었거든요. 근데 곱다니 그 우습고도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건가? 아니면 칭찬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 어느 쪽이든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순수한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뭔 사람이 하루에 10마디도 하네요. 아침에 밥 먹었어? 저녁에 들어왔어. 그게 끝이에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좀 말을 하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하라고 싸우기도 했죠.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해 놓고 아무 말 없이 출근해요. 또 제가 아프면 말없이 죽 끓여 놓고 나가고요. 한 번은 제가 손을 다쳤는데 그이가 일주일 동안 젓갈 담그는 걸 대신해 준 적도 있었죠. 비록 많이 서툴렀지만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말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물론 싸우기라도 하면 며칠씩 말을 안 해요. 저도 지지 않고 안 했고요. 집안이 냉랭해지면 애들이 눈치 보고요. 그러다 슬그머니 풀려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상에 반찬 하나 더 놓고 뭐 사다 놓고 그게 우리식 화해였어요. 그이는 나이든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말없이 밥 먹고 말없이 TV 보고요. 저녁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 보는데 이젠 그런 일상이 편해요. 굳이 말 안 해도 아니까요. 같이 늙어가는 거겠죠? 이런 게. 남편과 제게는 새 아이가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죠.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기업의 영업직이에요. 일찍이 장가가서 애 둘 낳고 바쁘게 살고 있죠.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올 때마다 살이 빠져 있어요. 고생하는 거 알지만 어쩌겠어요. 다 제 인생인걸요. 딸은 부산으로 시집 갔어요. 사위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요. 이 집이 머니까 명절에나 가끔씩 오는 정도죠. 전화는 자주 하는데 얼굴 보기가 쉽지 않네요. 손주들 사진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거 보면서 혼자 웃곤 해요. 그리고 막내 현우는 늦둥이였어요. 당시 제가 30 중반이 되어서야 낳은 아이였거든요. 그때쯤엔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덜컥 생긴 거예요. 생각보다 남편이 엄청 좋아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말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웃더라고요. 막내여서 그런지 현우는 유독 저한테 붙어 살았어요. 형 누나는 이미 크니까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가게에 가면 옆에 앉아서 젓갈 담그는 거 구경하고 시장 가면 손잡고 따라다니고 마치 어린 시절 저처럼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 몸 쓰는 걸 좋아하더니 체육 쪽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저는 좀 걱정됐어요. 체육으로 뭘 해먹고 사냐고. 몸으로 먹고 사는 건 고달프다고요. 근데 남편이 애가 좋다는데 시키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막내한텐 유독 약했어요. 그래서 이후 대학 나와서 레저 스포츠 강사로 일하게 됐죠. 래프팅, 카약, 짚라인 이런 거요. 여름엔 계곡에서, 겨울엔 스키장에서 일했어요. 수입이 들쭉날쭉했지만 그 애는 늘 명랑하게 웃고 다녔어요. 엄마, 나 오늘 물살 타러 간다? 일하기 전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찌나 밝던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그의 주변엔 늘 웃음소리가 났고요.
친구들이 우르르 놀러 오면 제가 직접 밥을 해주곤 했어요. 다들 어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밥 3그릇씩 먹고 갔죠. 그때는 그게 영원할 일상일 줄 알았어요. 그 애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랑받으며 웃고 다니는 거 말이에요. 그런 현우가 어느 날 처음 만나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까지 현우가 연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너 여자친구 없어? 물어봐도 없어, 일이 바쁘잖아 그러고 말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래프팅 체험 손님이었대요. 현우가 일하던 래프팅장에 온 손님이었는데 그 손님이 물을 무서워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러 내려갔는데 그 손님만 보트 앞에서 발을 못 댔다는 거예요. 다른 강사들은 그럼 안 타셔도 돼요 하고 넘겼는데 현우는 그 옆에 1시간을 앉아 있어줬대요.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요. 그래도 그 손님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날은 그냥 보내줬다네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손님이 또 왔대요. 또 못하고 또 앉아있고 현우가 또 옆에서 기다려줬대요. 그러길 서너 번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손님이 떨리는 손으로 물에 발을 담갔대요. 그리곤 결국 끝까지 탈 수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보트 안에서 펑펑 울었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해냈다고요. 그 손님이 우는데 뭔가 나도 울컥하더라고. 이 사람 뭔가 사연이 있구나 싶었지.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관심이 가더라고. 손님이 내리고서 현우에게 먼저 밥 한 번 사도 되냐고 했대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현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되게 조용한데 나한테는 말을 해. 자기 얘기를 한다고. 나한테 처음 마음 열었대.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너무 특별해. 처음 그 손님, 아니 수진이란 아이를 봤을 때 뭔가 묘했어요. 생긴 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표정이 없더라고요. 말수도 적고요. 제가 밥을 차려줬더니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맛있다 없다 아무 말도 없고요. 더 먹어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몇 입 먹다가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현우가 옆에서 수진이 반찬 집어주고 챙겨주는데 수진이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웃지도 않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무뚝뚝하고 현우 옆에 왜 하필 저런 친구가 붙었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겠다고 하는 아이를 막을 순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수진이 성격처럼 조용하고 큰 잡음 없이 진행됐어요. 결혼식도 작게 했죠. 수진이가 집안 이야기를 안 하길래 안 물었는데 식장에서 보니까 신부 측 하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친구도 서너 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화장실에서 수진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멍하니 거울만 보고 있더라고요. 울었는지 눈이 빨갛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전 그냥 못 본 척 나왔죠. 아직은 서먹서먹한 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역시나 수진이와는 신혼 초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하는 말마다 저한테 이상하게 거슬렸거든요. 제가 반찬에 가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살림 요령이라도 알려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고요. 저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반응이 너무 냉담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현우네 집에 갔다가 싱크대가 지저분한 거예요. 수진이가 화장실 가 있기에 제가 대신 닦고 있었더니 수진이가 돌아와서는 제가 할게요
라며 행주를 뺏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차갑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네 살림이니 내가 건드리는 게 싫을 순 있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싫어할 일인가 싶다 난. 제 말에 수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대답을 해야지 왜 도망가? 나중에 현우를 만나서 한 소리 했더니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 거잖아. 엄마가 선을 넘는 게 싫을 수도 있지. 그리고 수진이 원래 표현을 못해서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야. 이해해줘. 물론 제가 선을 넘은 거라면 미안할 일이지만 표현이 그렇단 말에 있어선 속으로 글쎄다 했어요. 그 말은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다 6개월이 지났을 쯤에 현우한테 비로소 수진이 집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옛날에 수진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말아먹었대요. 돈 떼이고 빚지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대요. 수진이가 고작 중학생 때요. 어머니는 그 뒤로 재혼해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새아버지가 수진이를 안 받아들여서 결국 수진이 혼자 외할머니 집에서 컸대요. 그 외할머니도 수진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 큰 거예요. 누가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 없이요.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받는 게 어색한 거겠지. 싫은 게 아니고 어색한 거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는 됐어요. 그 애가 왜 그런지 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거절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첫 명절이 왔어요. 큰아들 가족과 딸내 가족이 집에 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였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희와 가까이 사는 수진이한테 수진아, 너도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했어요. 제 부탁에 결국 오긴 왔는데 부엌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제가 거기 파 좀 썰어줄래? 라고 했더니 파를 완전히 난도질 해놨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애가 일부러 싫다는 티 내는 건가 싶어서요. 명절인데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았죠. 문제는 딸이었어요. 우리 딸이 원래 입이 좀 거칠어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잘못 키운 거죠. 딸이 부엌에 들어와서 수진이가 파 써는 거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옳게 파를 그렇게 썰면 어떡해. 아예 못 쓰게 됐잖아요. 수진이가 손을 멈췄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어떻게든 감싸려고 한 소리 했어요. 수진이가 도와주려고 한 거지 일부러 한 거겠니? 뭐라 하지 말고 답답하면 네가 해라. 그러자 딸이 또 그랬어요. 그래, 차라리 제가 할게요. 옳겐 저기 가서 그냥 쉬세요. 저도 듣기 불편한 말투였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라고 하기도 그랬고요. 딸의 말에 수진인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혼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딸이 저한테 속삭였죠. 엄마, 옳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저는 그냥 둬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묻어난 척 대답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저도 불만이었죠. 신우이가 뭐라고 하면 대응을 하든지 화라도 내든지 아무 말 없이 가는 모습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큰며느리는 애들 챙기느라 바쁘고 딸은 계속 수진이를 슬쩍슬쩍 보고
고개 숙이고 밥만 먹고 현우가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죠. 그 후 밤에 혼자 설거지하는데 수진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제 무덤덤한 대답에 수진이가 멈칫하더니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요. 가라고 해도 가만히 있기에 그냥 저도 무시하고 설거지했죠. 그러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전 열심히 움직이던 손을 그대로 멈췄어요. 낮에 일할 때 제가 못 배워서 그래요. 엄마한테 배운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본 일도 없고 결혼하면 배워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죄송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이 멈춰서 안 움직여요. 그때 처음 수진이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거실에서 혼자 울었나 봐요. 아니 아까 신호이한테 뭐라고 들어도 대꾸를 안 하니까 나도 답답했어. 기분 나쁘면 티 내도 돼. 결혼했다고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니. 그깟 파 좀 못 선다고 죄송할 일 아니라고. 오히려 죄송해야 하는 건 그 순간에 네 입장을 이야기 안 한 거야. 제가 그랬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불쌍하던지. 30 넘은 어른이 저렇게 쩔쩔매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마른 수건을 하나 건넸어요. 설거지 같이 해줄래?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수진이는 곧바로 장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아줬죠. 아무 말 없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둘이 같이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 뒤로 명절 때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그 애는 그렇게라도 저를 도우려고 했죠. 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올게 좀 바뀐 것 같아. 예전보다 좀 사람 같아졌달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허리를 삐끗했어요. 소금 포대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뚝 하더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직원한테 부축받아서 겨우 의자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거래처 가서 미팅 중이라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큰아들은 서울이고 딸은 부산이고 현우는 일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직원한테 부탁하려던 그때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현우가 회사를 나갈 수 없으니 바로 수진이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저는 괜찮아, 그냥 좀 삐끗했어 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지금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진짜 한달음에 왔어요.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어찌나 숨이 차 있던지 급히 뛰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병원 데려가고 접수하고 검사받고 다 그 애가 도와줬어요. 의사가 디스크 초기라고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옆에서 부축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갑자기 멍했어요. 이 애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그냥 아무거나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에 수진이가 집에 와서 죽을 끓였어요. 호박죽이었어요. 반찬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밥상 차려 놓고 천천히 드세요 라고 하더니 설거지까지 하고 조용히 그냥 갔어요.
고맙다는 말할 틈도 없이요. 다음 날도 왔어요. 또 밥을 해놓고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매일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아니 매일 안 와도 돼. 너도 힘들잖니?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현우 씨가 걱정돼서요. 현우 씨가 일 때문에 여기 못 오는 걸 힘들어하니까 제가 대신 오는 거예요. 그 말투가 참으로 무뚝뚝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죠. 정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해가 바뀐 걸까? 아니, 사실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 뒤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티는 안 냈지만요. 반찬이라도 해가면 괜한 말은 줄였어요. 먹으렴 하고 그냥 놓고 갔죠. 수진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게 우리식 대화였어요. 인사도 안 하고 오는 날엔 가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반찬 잘 먹었어요. 그게 그 애의 최대치라는 걸 아니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답장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굳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을 붙이려고 했어요. 내 아들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게 일도 더욱 안정됐어요. 단골도 늘고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들어오고 젊은 직원이 온라인 판매 관리를 해줘서 저는 젓갈 담그는 것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이 정도면 잘 굴러가는 거지 싶었죠. 남편이랑 처음으로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긴 했지만 평생 처음 비행기도 타봤죠. 별거 아닌 일인데 비행기에서 구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애들 다 잘 크고 남편도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이러다 죽으면 후회 없겠다. 그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 삶에 어떤 폭탄 같은 일이 떨어질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에 눈이 떠졌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이었어요. 누군데 이 시간에? 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스팸인가 싶었는데 자꾸 울려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경찰이었어요. 혹시 이현우 씨 가족 되십니까?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이 새벽에 전화를 해서 현우 이야기를 하지? 혹시 교통위반? 음주운전? 현우가 그럴 리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현우가?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현우가 사고 났대. 자고 있던 남편도 벌떡 일어났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차에 탔죠. 병원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길던지 남편이 운전하는데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든 괜찮냐는 말을 묻고 싶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이현우라는 환자 어디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의사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최악의 상황이구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전 그대로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누가 부축하고 누가 물 갖다 주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영안실에서 현우를 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천을 들춰보니 현우가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눈 감고 있고 아무런 표정 없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왜 안 일어나? 왜 일어나질 않아? 막내야, 막내야!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새벽에 래프팅 장비 점검하러 가던 길이었대요. 외진 도로에서 차에 치였는데 뺑소니였다는 겁니다. 뺑소니 차는 그대로 도주했고 하필이면 CCTV도 없는 곳에 목격자도 없었대요. 수진이가 언제 왔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보니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남편은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평생 끊었던 담배였는데 담배를 쥔 손이 엄청 떨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곧바로 내려왔어요. 안치실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절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말도 안 돼. 현우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큰아들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도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장례식을 마련한 후에 큰아들이 바깥문 구석에서 혼자 있는 걸 봤어요. 큰아들도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가까이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그날 전화 안 받았어. 현우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회의 중이라고 안 받았거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에 현우가 전화했어? 네, 부재중이 2통 있더라고. 다음날 보려고 했는데 그럼 된다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뭐가 달랐을까? 그냥 안부 전화였을까? 아니면... 뭐라고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요. 받았으면 달라졌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거기 있는 내내 정신이 없었죠. 누가 오고 누가 절하고 누가 우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현우는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작년에 래프팅장에서 찍은 거였어요. 물 앞에서 환히 웃으며 찍었던 거, 그게 영정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멀리 살고 있는 딸은 빈소를 준비할 쯤 도착했어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준비된 영정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남편이 부축하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현우가 왜... 딸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퍼졌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모여 부둥켜 안고 울었죠. 남편은... 사실 남편이 제일 힘들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원래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아예 입을 닫았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구석에 앉아 오직 담배만 피웠죠. 조문객이 와서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했어요. 누가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전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장례 마지막 날 밤에 빈소에 저랑 남편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더라고요. 그렇게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내가 그놈을 찾아서, 꼭 찾아서.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던지 가만히 있는 게 아플 정도로요. 근데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할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빈소에서 그렇게 손잡고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잃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인 장례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돌처럼 굳어 있었죠. 울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니 멀쩡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긴 그 애도 얼마나 속이 문드러져 있을지 가늠할 수 없었죠. 장례 끝나고 수진인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당분간 정리할 게 있대서요.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땐 수진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현우가 계속 생각나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현우가 보였어요. 웃으면서 엄마, 나 물살 타러 간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새벽마다 땀에 젖어 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또 울고 울다 지쳐 잠들고 그게 반복이었죠. 공방도 못 나갔어요. 미안하지만 직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죠. 제 손이 마음처럼 안 움직이더라고요. 평생 하던 일인데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도 고작 30이 갓 넘은 나이에. 엄마보다 먼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신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현우 방문을 열었어요. 현우가 어릴 때 쓰던 방이요.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구석에 현우 물건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입던 옷, 상장, 앨범 같은 거요. 앨범을 펼쳤는데 현우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때 다들 엄청 웃었죠. 이 얘 연예인 되겠다고요. 결국 연예인은 안 됐지만 사람들 웃게 하는 건 잘했죠. 그 앨범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이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는데 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후로 경찰은 수사하겠다고 뺑소니 범인을 찾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단서가 없대요.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원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못 찾는구나 싶어서요. 전 그렇게 하루하루 메말라 죽어갔어요. 범인이 잡히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범인도 없이 현우만 황망하게 갔으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안 켜고 멍하니 있었어요. 밥 먹으라고 해도 고개만 저었죠. 말이 없던 사람이 더 없어졌어요. 사실은 저보다 더 걱정이었죠. 저는 울기라도 했거든요. 밤마다 울고 낮에도 울고 눈물이라도 나오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안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날 밤 한 번 운 거 빼고는. 출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안 켜고요. 그냥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밥 먹어.
여보. 그게 끝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어도 한두 슬 뜨고 놓았죠.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옆에 남편이 없었어요. 거실에 나가보니까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왜 앉아?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현우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현우가 1등해서 메달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가 옆에 앉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때 현우가 나한테 그랬어. 아빠, 나 1등했어. 아빠 닮아서 잘 뛰는 거래. 그랬다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 잘했다. 그 한마디 했어. 안아주지도 않고. 여보, 맨날 그랬어. 그놈의 과묵한 척, 무뚝뚝한 척. 아들한테 잘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한 번 못했어. 남편이 사진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뭔 소용이야. 듣는 놈이 없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남편 마음을 처음 안 거예요. 이 사람도 후회하고 있었구나. 표현 못한 거, 안아주지 못한 걸. 그날 밤 남편이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뒤로 남편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주 천천히요. 밥을 먹기 시작하고 출근도 다시 하고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우린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한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수진이를 완전히 잊고 있던 그때요. 여느 날처럼 멍하니 앉아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수진이었죠. 어머니,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예전에도 조그만 목소리였는데 더 작아졌어요. 친정에서 더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잠깐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후 수진이가 설명하길 현우와 살던 월세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정리했고 남은 보증금은 장례식장 비용이랑 남은 빚 갚는 용으로 정리했대요. 이후 갈 곳이 없어 부모님에게 연락했는데 친정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니는 재혼한 집에서 수진이 못 받아준다고 했대요. 새아버지가 싫어한다고요. 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도 안 된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이나 저렴한 월세방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많이 힘들고 괴로운데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 집으로 오고 싶다는 얘기였죠.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 애를 본다고 해서 우리의 슬픔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긴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슬픔이 배가 될 것 같았죠. 근데 수진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현우랑 겹쳤어요. 현우가 수진이 처음 데려왔을 때 했던 말. 이 누나 갈 데가 없대. 내가 책임질게.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그래, 와라. 대신 일자리 구하면 나가야 해. 그렇게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래, 뭐 어쩌겠노?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별말 없었어요. 반대하지 않은 게 신기하긴 했죠. 그러다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때 남편이 반대 안 한 건 현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우한테 못 해준 거
현우 아내한테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걸 행동으로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 밥 차려놓으면 다 먹고 수진이 외출하면 조심해라 한마디 하고 그게 그이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가만 보면 수진이랑 남편은 닮은 구석이 있었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더 어색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 없이 며느리랑 사는 게 이상했어요. 밥상에 셋이 앉아 있으면 빈자리가 느껴졌죠. 현우가 앉던 자리요. 자연스럽게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앉았죠. 수진이는 낮에 면접 다닌다고 했어요. 밤엔 방에 일찍 들어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았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죠. 원래 말이 없던 애가 더 없어졌거든요. 오로지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애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힘드니까 서로 위로해줄 여유가 없었죠. 근데 두어 달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수진이가 여러 군데 면접 보러 다닌다고 말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취직이 안 됐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손해사정사였거든요.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꽤 있고 아무리 이전에 그만뒀다고 해도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일을 못 구할 리가 없잖아요. 한 번은 면접 어땠어?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뭔가 모르게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어디 붙었어? 아니요, 그냥 당분간 쉬려고요. 뭐? 그럼 생활비는?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해요. 매달 생활비 조금씩 드릴게요. 곧 구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당장 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만 했죠. 그때부터 수상했어요. 쉰다면서 밤마다 잠을 안 자더라고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봤는데 수진이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새벽 3시예요. 다음 날 어젯밤에 안 잤어? 라고 물었더니 잠이 안 와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한데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이었어요. 새벽에 불빛이 켜져 있었는데 뭘 그렇게 밤새 하는 건지 외출도 잦았어요.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요. 어디가? 잠깐 볼 일 있어요. 그러고 휙 하고선 나가버려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요. 밤늦게 현관문 소리가 나면 아 들어왔구나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렸거든요.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요. 11시쯤 들어왔는데 옷이 심하게 구겨져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좀 걸었어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걸어서 옷이 저렇게 구겨져? 차 탔거나 어디 오래 앉아 있었거나 산속을 헤맸거나 한 거죠. 근데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캐묻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았는데 점점 불안해지긴 했어요. 이 애가 뭘 하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 2달간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방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넣어주러 들어갔는데 책상 위가 지저분하길래 정리해 주려고 했죠. 그러다 서랍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본 겁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 사진이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 장소 같은 거요. 땡땡동 주차장 오후 3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도가 있었어요. 접힌 종이 지도였는데 펼쳐보니까 현우 사고 현장 근처 지도였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몇 군데요. 심장이 철렁했죠.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있어? 저는 손이 떨렸죠. 더 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그냥 서랍을 닫고 나왔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사진들은 뭐야? 저 남자들은 누구야? 왜 현우 사고 현장 지도가 있어? 혹시 수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가? 현우 사고에 대해서? 아니면 설마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현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만나? 울지 않던 게 사실 진심이었던 건가? 그래도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진이가 밤에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래 따라갔죠. 수진이가 버스를 타기에 저도 따라 탔어요. 생각보다 멀리 가더라고요. 한 30분쯤 갔나? 낯선 동네에서 내렸어요. 수진이가 골목으로 들어가기에 저도 멀찍이 따라갔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수진이가 멈췄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남자가 왔죠.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둘이 뭔가를 주고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서류 같은 거였어요.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짜였구나.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근데 그때 수진이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저랑 눈이 딱 마주쳤죠. 어머니? 수진이가 절 보고 굳었어요. 남자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더니 나중에 연락해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수진이한테 다가갔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뻥끗거렸어요. 밤마다 이러고 다닌 거야? 남자 만나러?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뭐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져서 골목에 울려 퍼졌죠. 현우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야? 그게 사람이야? 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해. 왜 말을 안 해? 맨날 이러잖아. 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전부 다 섞여 있던 거겠죠? 현우 죽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 근데 넌 뭐야? 내 집에서 내가 차려준 밥 먹으면서 몰래 딴 남자 만나고 다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부터 만나던 남자야? 어? 그제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어머니, 저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뭔데 말을 못해? 수진이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은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았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잠시 뒤 수진이가 나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수진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이 있었어요. 번호판 목록도 있었어요. 사고 현장 지도, 주변 가게 목록, 메모들, 그리고 낯선 남자들 사진, 뒷면에 용의자 1, 용의자 2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 죽인 사람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단서 없다고, 못 찾겠다고. 근데 전 포기가 안 됐어요. 수진이가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제가 손해사정사였잖아요. 어느 정도는 사고 분석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혼자 조사했어요. 사고 현장 주변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블랙박스 있는지 물어보고 그 시간대 지나간 차량 목격자 찾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 올리고. 아까 그 남자는 예전 회사 동료예요. 보험 쪽 정보 좀 얻으려고 만난 거예요. 사고 차량 수리 기록 같은 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알아봤어요. 근데 단서가 끊겼어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번호판 뒷자리 2개만 봤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혔어요. 더 이상 못 찾겠어요. 아무리 매달리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못 찾겠어요. 어머니, 아무리 해도 못 찾겠어요. 근데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하면 현우 씨한테 미안해서 포기를 못 하겠는데 못 찾겠어요. 어떡하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애가 몇 달 동안 혼자서 이걸 하고 있었구나.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미쳐가면서 못 찾을 걸 알면서도 포기를 못하고 나는 이 애를 섣불리 오해했구나. 그렇게 전 수진이 앞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분노도 의심도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건 슬픔과 절망뿐이었어요. 수진아, 왜 혼자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까 봐요. 그래서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지난 몇 달 동안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현우 씨한테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제가 일찍 일어났으면, 같이 갔으면.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눈 감으면 현우 씨 얼굴이 떠올라요.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수진이를 끌어안았어요. 울어, 울어, 괜찮아. 수진이가 제 품에서 무너졌어요. 그제야 소리내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안 울던 애가 처음으로 울었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둘이 거실 바닥에 엉켜서 아주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둘 다 바닥에 앉았어요. 수진이에게 저도 그간 참아온 이야기를 했죠. 나도 똑같아. 나도 밤마다 그 생각하거든. 그놈 찾고 싶어. 찾아서 죽이고 싶어. 근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아. 어디다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 화낸 것 같아. 미안해. 네 잘못도 아니고 나만큼 너도 힘들 텐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의심받을 만했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 둘 다 멍청이네. 저는 쓰게 웃었어요. 같이 아픔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말도 못하고. 수진이가 처음으로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포기할게요. 더 이상 안 찾을게요. 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수진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수진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현우는 네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그 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망가지는 거 원하겠어? 수진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우리 같이 버티자. 혼자 말고 같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며칠 뒤 제가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우리 현우 보러 가자. 수진이가 눈이 커진 채 저를 봤어요. 네? 같이요? 같이. 사실 그동안 저는 현우 묘소에 혼자 갔거든요. 남편이랑 갈 때도 있었지만 수진이랑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색했어요. 아들 무덤 앞에서 며느리랑 뭘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같이 가고 싶어졌거든요. 주말 아침에 둘이 차를 탔어요. 남편은 다녀와라라고만 하고 집에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 둘이 시간을 가지란 의미겠죠. 수진이가 운전하고 저는 창밖을 보았는데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역에 도착했어요. 현우 묘비가 그 가운데 보였죠.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나중에 보니 소주 한 병이랑 종이컵, 고기를 담아온 반찬통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현우 씨가 정말 좋아했잖아요. 삼겹살에 소주. 수진이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서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저도 옆에 앉았어요. 묘비를 봤는데 현우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아들 이름이 왜 여기 있는지.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믿지 못하겠죠. 현우야, 엄마 왔어. 수진이도 같이 왔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 씨 나왔어요. 오랜만이지? 수진이 목소리가 너무나 떨렸어요. 나 어리석은 짓 많이 했어. 현우 씨가 보면 혼냈겠지. 뭐 하는 거야 바보야라고 했을 텐데. 전 옆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안 그럴게.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같이 있을게. 현우 씨 대신, 아니 현우 씨 목까지 어머니 잘 챙길게요. 저는 차가운 묘비를 계속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젠 네 삶을 살아라 수진아.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현우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더 이상 밤에 혼자 조사하는 건 멈췄어요. 서랍에 있던 서류들도 정리했죠. 다 버리진 않았어요. 상자에 담아서 창고에 넣어뒀죠. 언젠가 경찰에서 연락 올지도 모르니까요.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가끔 새로운 단서 나오면 알아보긴 해요. 근데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아요. 그러다 자기가 먼저 쓰러지겠다고 제가 말렸거든요. 수진이도 알아요.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 수진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 동료 소개로 작은 보험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이랑은 다르게 일한대요. 저는 피해자 편에서 일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고당해서 억울한 사람들, 보험사한테 제대로 보상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대요. 남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저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이 애가 이렇게 속이 깊은 애였구나. 현우가 왜 이 애한테 마음을 줬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가끔 수진이가 일하다가 힘들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예전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야? 하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수진이한테 기대게 됐어요. 현우 생각에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거실로 나와요. 그럼 수진이도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같은 시간에 깨더라고요. 둘이 차 마셔요. 말없이 앉아있기도 해요. 가끔 현우 얘기도 해요. 어릴 때 현우가 어땠는지, 수진이랑 연애할 땐 어땠는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어머니, 현우 씨가 어릴 때 진짜 개구쟁이였어요? 아유, 말도 마. 학교에서 맨날 전화 왔어. 애들 싸움 말리다가 같이 맞고 온 적도 있고. 현우 씨답다. 남의 일에 못 참는 거. 그러게, 그게 걔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새벽이 돼요. 힘들지만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아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근데 좀 나아졌어요. 출근도 다시 시작했고 밥도 먹고요. 가끔 수진이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요. 그래도 전 알아요. 그 이도 수진이를 마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 수진이도 이제 아버님 하고 불러요. 예전엔 어색해서 피하기만 했는데 둘이서 밥도 차려 먹을 정도예요. 물론 아무 말도 없지만 그게 둘의 대화예요. 수진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다가요. 어머니, 저 이제 여기가 집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서요. 바보야. 여기가 네 집이지 어디가 집이야. 수진이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진짜 웃는 얼굴. 이제 수진인 제 딸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 피 안 섞였으면 어때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가족인 거지. 가끔 현우 생각에 밤새 울 때도 있어요. 수진이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완전히 나을 순 없을 거예요. 그 상처는 평생 가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서로 기대니 조금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 새벽에 문을 열기 전까지 저는 진짜 며느리를 몰랐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했어요. 말이 없으니까 정이 없는 줄 알았고 표현 안 하니까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람 속은 끝까지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진짜로 알겠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족 아닐까요?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딸을 얻었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이제 수진이 내가 잘 지킬게.